빨리 수능을 없애야 돼. 미국과 영국 같은 데서는 그 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네. 다 담을 한 쪽으로 갔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 문과를 나눠가지고 했잖아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정임의 문답쇼 힘. 오늘은 한국 교육개혁의 모델로 꼽히는 거창고의 전 교장이자 노무현 정부 교육혁신위원장을 지낸 분이죠. 전성은 선생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요. 선생님은 1965년에 예. 거창고등학교, 그러니까 모교인 거창고등학교의 교사로 부임을 하셔서 교장 선생님까지 지내셨죠. 예. 거창고등학교는 한국 교육개혁의 모델로 일찌감치 이름이 났는데요. 시골의 한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 거창고 교육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단법인 거창고등학교에는 샛별 초등학교, 샛별 중학교, 거창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셋 다 국가가 만들어준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똑같이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학교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학교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알려진 거는 저희가 입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교육부가 몇 년 전에 발표한 거에 하면 전교 10대 학교 안에 유일하게 저희가 들어갑니다. 사립학교에서. 말하자면 뭐 대학 진학률, 그렇죠. 명문대 대학, 진학률 예. 뭐 이런 그런 기준에서 것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들이 입에 네.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저희 학교의 교육의 핵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거죠. 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자율성이 제일 중요해요. 네. 저희 학교는 교육의 네. 방침의 그 자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회는 학교 교육에 관한 그 교장과 교사들에게 전적으로 자유를 줍니다. 네. 예, 간섭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교사 집단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그 활동은 학생들이 기획하고 학생들이 집행하고 학생들이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가 3일씩 하는 봄에 네. 수업을 전폐하고 하는 이제 예술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종목이 한 30 몇 가지 돼요. 그럼 그걸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걸 다 학생회가 합니다. 네. 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 노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교육적으로 네. 전체가 모여서 노는 놀이예요. 네. 함께 노는 거. 그렇죠. 네. 뭐 이제 그 모든 걸 학생들이 기획해가지고 학생들이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뮤지컬도 하고 뭐 하는데 기가 막혀요. 이제 그거는 사실 그거 자체가 재밌게 놀면서 뭔가 교육적 기능이 다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 준비하고 네. 자율과 그 이런 많은 교육적 가치들이 거기서 네.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거창고등학교는 지금 그렇게 입시 경쟁에 학생들을 몰아세우지 않고 학생들한테 자유를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를 포함해서 대학 진학률이 높게 나오는 거, 성과가 높게 나오는 거,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학습 이론에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시간에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되어버립니다. 네. 시간 수를 많이 늘리면 네. 어느 것까지는 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튼 자유를 주면 인간에게 그 자기 삶을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그 삶을 기획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네. 이제 노력하고 뭐 이렇게 자유를 주면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예로 그 고등학교에 그 입학할 때는 도시서 온 애들이 1등에서 10등을 거의 차지합니다. 네. 지금 이제 거창고가 우리 학교는.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 학교인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시골 출신들이 그 1등에서 10등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한 학년 올라가고 3학년 졸업할 때는 위에
상위권 10명, 5명 뽑으면 그중에 시골 출신이 네.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을 다시 발휘를 말하면 하게 도시 된다는 거. 소녀들은 부모들이 막 시켜서 했고, 그게 다릅니다. 네. 시골 아이들은 집에 가서 토요일 날 일도 좀 거들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한 공부고. 네. 우리는 옛날 처음부터 네. 이 수학하고 영어 같은 과목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돼요. 네. 그렇죠.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네. 학생. 너무 그래서 높이 가르치면 수포자가 우르르 그렇죠. 생기고. 네. 그럼 밑에다 맞추면 위에다가 네. 이게 수업 시간에 손해보고. 그냥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네. 아예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그 영어하고 수학 시간이 되면은 등급을 3등급 또는 2등급으로 그때 알아서 나눠 가지고 수업을 해요. 자기 그 실력에 맞게 네. 공부를 해야 그래야 잘하는 그 두 과목이 잘하는 학생과 잘 못하는 학생이 그 격차가 줄거든요. 네, 네. 그 A반 하다가 내가 여기는 나보다 높다 싶으면 네. 스스로 B반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도재원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아주 수학 실력이 대단한 분인데, 네.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 가운데 그 수학 성적이 낮은 밑에서 한 40등 되는 애들, 네. 얘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저녁에 불러서 수업을 해줘요. 네. 잘하는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야 얘들이 따라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2003년에 교육혁신위원장을 맡으셔서 네. 그때 한 2년 정도 하셨던가요? 2년 했어요. 2년. 그때 그 신문에 시골학교 교장이 교육개혁의 방향타를 잡다. 뭐 이런 그때 식으로 제가 이제 제목이. 샛별 중학교 교장이었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맡고 계시는데 교육혁신위원장을 네. 맡아서 그런 이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여튼 2년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그때를 돌아보시면 그 교육혁신위원회는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2003년 7월 달에 이제 그 발족을 해서 7월 말에 그래가지고 12월 1일 날 그 해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제 이렇게 그 마스터 플랜을 네. A4 용지 14쪽으로 올렸어요. 네.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그걸 보고 깜짝 놀란단 말은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네. 거 아닌 거를. 그때 그걸 알아본 분은 노무현 대통령, 이정우라고 하는 정책실장이 있었어요. 정책실장. 예. 지금 그다음에- 경북대 명예교수시죠? 그때 문재인 씨, 요 네. 세 사람 정도가 알아보고 네.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때 교육부에 슬림화란 말을 썼는데, 교육부는 모든 권한을 일단은 다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 교육부가 굉장히 축소되겠죠. 네. 그리고 진짜 연구하는 기관이 돼야 돼요. 교육부가. 특히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네. 어떻게 새로운 그 대학 교육,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중앙의 그 예산을 각 그 지방에 분배해주는 역할만 네. 하고, 네. 그다음에 다 지방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네. 이제 자기네 그에 맞는 교육을 할 거거든요. 뭐 인가권에서부터 전부 학교 인가권, 교과서 만든 권에서 교과서, 예. 한 거 인허가권, 인허가, 네. 그걸 다 넘겨주고. 그 시도교육청은 또 네. 학교에 네. 그 감사니 뭐냐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네. 각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그 경제적으로 지원, 네, 물적 네. 지원도 하고, 아. 학교의 단위 학교들의 교육 활동에 관한 한 그 단위 학교의 전권을 줘야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샛별 중학교에 그 영어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분이 있는데,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자기네 그 아이들 누구는 실력이 어떻고 그거 다 알거든요. 그 아이들에 맞추어서 자기네가 교환을 다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얼마나 능률이 좋아요. 네, 네. 흔히 얘기를 감시를 안 하면은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네, 네. 나태해질 거 아니냐. 그런 하는데 고정관념들이 그렇지 있죠. 않습니까? 네. 인간이란 인간도 그렇고 인간의 네. 조직이라는 게 자율성을 줄 때 그게 책임이 따르거든요. 네. 그래야 그게 가장 효과적인 네. 능력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거나 차근차근 안을 만들어서 그 후에 이제 교육부에 넘겨주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도 잠자고 있어요. 네. 예. 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니 네. 그 제가 2003년에 이제 시작해서 2년을 했는데요.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해요. 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행 중이다. 네. 네. 2020년까지 앞으로 OECD 국가 내에서만 720만 명인가 몇 명이 실업자가 생길 거다. 네. 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수단이 교육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리고 이미 네. 미국과 영국 같은 데서는 그 전에 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네. 산업시대, 네. 3차, 2차 산업시대의 교육으로 가서 암기식 위주와 네. 입시 위주로 여전히 그걸 하고 있죠, 우리는. 더 강화하고 싶어 하고. 뭐 논술이니 뭐니 하지만 그거는 별 효과가 없는 네. 거. 이미 영국과 미국이 한 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면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그때는 18년쯤 걸릴 것 같았는데 네. 지금 벤치마킹 하면은 한 제 생각에는 12년 빠르면 8년 돼도 가능한 일인데 원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더라도 네. 교육은 창의성을 기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간, 네. 그다음에 창의성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창의성은 자율이 없는 곳에는 피어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2003년, 2004년, 2005년 그때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교육의 지방 분권화가 일어나고 자율이 꼽히는 그런 교육 풍토가 됐다면 지금 많은 게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그 있겠네요. 단계가 필요해요. 네. 첫째는 교과서를 없애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교과서가 있는 한 창의성은 길러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폐지해야 되는데 네. 교과서 폐지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교과서와 관련돼서 참고서 해가지고 그때 한 20조가 넘는 거거든요. 관련된 큰 경제계 산업이죠. 큰 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교과서가 없이 각 교사들이 자기가 맡은 수업을 그 자기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실력이 다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럼 이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데도 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네. 다 하는데 한 18년 걸릴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 2003년, 2004년에 만든 교육 혁신안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 다시 가야 될 길이죠. 끄집어내서 실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그 계시군요. 전문 용어로 융복합 교육이라 그러는데 네. 예를 들면은 MIT든가 거기서는 생명공학, 그 다음에 그 미디어, 그 컴퓨터 미디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술과 기술 분야를 함께 털을 갖추는 강의를 해요. 그 다 담을 헌 쪽으로 갔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 문과를 나눠가지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칸막이를 치고 네, 너무 칸막이 넘기가 너무 힘들고 네, 너무 그렇죠. 안타까워요. 예. 네. 제가 그 교육혁신위원장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네. 여러 기존 기득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교과서 산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의 이해관계가 네. 있고 예. 기존의 그때 일부 예. 제가 혁신위원장을 할 때 그 안을 만들 때 이 조사를 했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132명인가가 서울대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랬을 겁니다. 네. 예. 그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놓기가 싫었던 네, 거예요. 네. 근데 국립대학의 역할은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그 후진국들의 그 똑똑한 인재들을 그 풀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제안해서 만든 그 법을 풀브라이트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에 의해서 그 후진국의 그 인재들을 전부 데려다가 그냥 풀 스칼라십을 줘서 공부를 시켜요. 네, 네. 미국에 가서 공부들 많이 하고 그렇죠. 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네. 우리나라만 봐도 거기 가서 그거 받고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이 다 장차관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친미 세력이 쫙 깔리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그 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서 1년에 한 똑똑한 사람들 네. 한 10명, 20명은 데려다 공부시켜서 네. 보내면 그게 친한 세력이 되죠. 네.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절하셨다고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거창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 했어요. 네. 서로 부산에 노무현이란 이런 변호사가 있대더라. 또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거창에 이런 특이한 그 학교가 있고 있다더라. 교장이 있다더라. 네. 그래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 네, 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인터컨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10시에 만나서 2시까지 얘기가 서로 조합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자주 만난 건 아니지만 네네. 저는 시골 있고 이제 그 양반은 그 정치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서로 믿는 사이가 됐다 그럴까? 네. 서로 생각을 잘 아는. 네. 그동안에 이제 계속 그 이후로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예. 그런 사이가 되셨군요. 예. 그 선생님은 왜 학교는 불행한가? 예. 그리고 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 그리고 왜 교육 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 이렇게 교육 3부작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내셨죠. 교육 3부작을 통해서 각각 어떤 핵심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간략하게 그러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학교라는 거는 원래 고대 국가가 생기면서 국가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료를 길러내고 네. 고급 지휘관 네. 군인을 길러내고 네. 그다음에 그 고대 국가가 다 황제들이나 왕들이 신의 아들을 자처했거든요. 네, 네. 그 하늘로부터 이거 위임받은 고난이라는 거를 네. 그 종교적 그 이념으로 심는 게 필요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학교예요. 네. 군대, 종교 조직 중에 학교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이 벗어났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네. 일제 때 일본이 만든 그 교육제도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 학교 자체가 태어난 게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평화를 가 교육의 목표여야 되는데 네. 서로 돕고 사는 세상 만들자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네. 경쟁하는 네. 어떻게 경쟁에 이길 수 있을까? 지금도 교육을 부국 강병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방법은 네. 그러니까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나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강요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교육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민족 전체, 나가서는 인류 전체를 네. 전쟁으로 몰아넣는 그런 끔찍한 교육을 하거든요. 네. 이겨야 되는, 이기는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될 실력 가운데 지적인 실력이 중요한 실력이거든요. 네. 인격적 실력, 어떤 종교적 그 신념의 실력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그 감성이라 그럴까? 낭만 이게 곁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하면은 위험한 지식이 될 수가 네, 있어요. 네. 그 지식은 네. 어떤 지성은 낭만이라 할까? 이 감성하고 동반해야 돼요. 물기나 윤기가 없는 메마른 그렇죠. 지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이 그 놀이가 중요해요. 네, 네. 지성의 이 감성, 지식과 낭만이 이게 동시에 한 인간, 우리 인간들 속에 네. 문화 속에도 그렇고 네. 그게 적당히 융화돼야지 네. 이 감성이나 낭만이 빠지면은 네. 큰일 나요.
거창고 졸업생 중에 배우 강동원 씨라고. 그때 제가 중학교 교장을 했거든요. 배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그거 출신 의사에게는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다. 그거 출신 농부가 지은 농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전영창입니다. 전영창은 선친의 조남이시죠. 예.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일제 때에 전주 신흥학교라고 다녔어요. 네. 그땐 중학교라 그랬는데 네. 5년제.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과정인 거죠. 거기 다니실 때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그 자기 학교에서 한 시간 반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효자도, 지금 전주시에 효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그 마을에 가서 야학을 하셨어요. 네. 우리말 조선말을 가르친 거예요. 조선말을 못 가르치게 할 때.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사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52명 중에 51등으로 졸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꼴찌 둘째로 네.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도 그 신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린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네. 그 린튼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를 잘 보아서, 좋게 보아서 일본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고베에 있는 중앙신학교라는 데 갑니다. 네. 근데 거기 가서도 신학 공부보다는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친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설교도 하고. 네. 근데 자꾸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41년 그 진주만 습격을 하기 직전에 요주의 학생들, 네. 인물들을 다 일제 검거를 네. 해요. 그리고서 이제 진주만 네.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윤동주 씨가 다 잡혀갔죠. 저희 아버님도 잡혀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독립사상 고취라는 제목으로 이제 형을 받고 1년 살고 5년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또 거기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로 공부를 네. 가서 1년 하고 웨스턴이라는 신학교로 가서 졸업을 해요. 네. 근데 4학년 때 유교가 난 거예요. 네. 유교 났단 말을 듣고 이제 그 졸업 논문도 안 쓰고 그냥 이제 그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건병- 전쟁이 나면 가족들을 데려올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이 오셨군요. 그 내가 전쟁.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공군 수송기를 타고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읽은 책이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친예교회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미국까지 보내줘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가서 그럼 뭐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저 시골에 가서 배우고 싶어도 좋은 선생님이나 학교가 없어서 못 배우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독교 인문고등학교를 하겠다. 네. 이렇게 마음 먹고 오셨는데 네. 마침 그때 거창고등학교가 세운 지 2년인가 될 때예요. 네. 근데 학교가 비시해져 갖고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상황이에요. 네. 원래 다른 분이 이제 사립학교로 세우셨는데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 이제 인수했어요. 네. 그때 저희 아버지 가방 속에는 6개월 전에 받은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네. 자기를 키워준 린튼 교장 선생님이 너 나오면 딴 데 가지 말고 그때 대전대학이라는 대학을 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부학장으로 오라고 네. 하는 초청장이 들어 있었는데 편지가 네. 들어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부학장 자리를 제쳐놓고 네, 이제 자기- 거창고등학교로. 네, 아마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성격 나쁜 사람 3명을 꼽는데 그중에 우리 아버지가 1, 2번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본인이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어요. 내가 잘못하면 목사가 저런다 이런 말 들을까 봐. 네. 네. 신학교를 이렇게 3군데나 나오시고도. 네. 그런데 그 성격이 자기가 불같고 그냥 네. 급하고 나쁜 것을 급하고 하기 불같은 때문에 성격이 있으시구나. 예. 그래서 말년에는 참 그 젊을 때 배운 학생들은 그 급한 성격만 기억하는데 돌아가신 무렵에 배운 저 제자들은 아주 인자하신 분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바뀌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예. 저 개인적으로는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를 표현하라면 그 누구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신앙과 노력을 가지고 하면 성자가 될 수 있다. 는 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야기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이제 저희 원 제목은 직업 선택의 십계명이에요. 직업 선택의 너희는 십계명. 직업을 선택할 네. 때 이 계명에 의해 선택해라 그런 얘기인데 전영창 교장 선생님 우리 아버지의 훈화나 네. 설교의 네. 제목이거나 거기 나오는 말들이에요. 네. 제일 처음에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고 하는 옛날 졸업생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네. 그 유명한 훈화에 네. 나오는 그 흑인 교육자가 있거든요. 미국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땅콩 박사라고 네.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도재원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수재가 저와 네. 같이 졸업을 네. 거창고등학교 8회 졸업생인데 네. 연세대학교 화공과를 갔어요. 네. 그때는 화공학이 굉장히 네. 아주 인기가 있고 제일 네. 공대 중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간 사람 치고 무슨 그 공장 회사 사장이라든지 우리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은 포철 회장까지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예?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방학 때 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수학을 그리고 또 이제 가서 복학해서 공부하는데 또 수학 선생을 못 구해가지고 그냥 그 논다 그러면 휴학을 해놓고 와서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를 하다가 10년 만에 졸업을 해요. 네. 그리고 학교에 이제 와서 가르치다가 차마 못 떠나서 네. 일생을 저와 같이 보냈거든요. 우리의 거창 고등학교의 기준으로 보면은 도재원 교장이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그렇죠. 많은 소득이 있는 자리를 갈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일, 그렇죠. 더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택하라. 다음으로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그 장래성이 없다는 말은 일반적 기준이죠. 그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들은 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가면 뭐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고 뭐 승진 딱딱 될 거고 정년 보장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장래성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아닌. 그러니까 네. 그 딱 곳이라기보다는 그 IMF가 딱 나고 나서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그 입학률이 확 올라가요. 네,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안정적인 해서. 공무원 쪽에. 그거는 그러니까 그 길을 택하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래성 이야기는 동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죠. 동기에. 같은 교사의 길을 걸어도 네. 관료의 길을 걸어도 그것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뭐 우리나라의 의뢰이 이제 외국도 그렇겠지만 판검사 무슨 사자가 붙는 거, 의사. 판사, 검사, 의사, 네. 목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직업일수록 그 도덕률이 굉장히 더 높아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중요한 일을 할수록. 그 사상과 생각의 깊이도 더 깊어야 되는데 그거 할 자신 없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네.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 판사니 검사니 의사니 목사니 뭐 이래가지고 또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대학 교수를 더 쳐주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네. 그럴수록 더 높은 도덕
법적 기준과 네. 그 생각의 깊이와 그 다음에 그 이 사회적 공헌, 민주화, 역사가 그 억압에서 그 자유로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그 착취해서 공존으로 흘러가야 되는 일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더 힘들죠. 네. 그런 직업일수록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자신이 없으면 가지 말라 이런 네. 얘기를. 그런 건 절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그에 사회적으로 걸맞는 더 영향력이 클수록 높은 도덕성을 좀, 갖춰야 한다. 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제가 강조한 두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 사랑을 상대방을 소유하는 걸로 알아요. 드라마가 제일 심해. 그래서 드라마 보면은 내 남자 내 여자라는 말이 툭툭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원치 않은 건 안 하고 하면 그 사랑으로 착각해요. 그걸 소유하는 거를. 네. 근데 그 사랑을 소유로 착각하는 제일 그 많은 집단이 부모입니다. 네. 자기 자식의 행복을 원하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사랑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인생 설거도 해줘야 되고 네, 네. 의사 되라, 네. 뭐 되라. 미술대학 가고 싶은 놈을 의과대학 강제로 보낸다든지 참 많이 봤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종종 얘기할 때 절대 부모 말 듣지 마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좀 과장해서. 네. 근데 부모일수록 나부터도 네. 내 자식이 무난하고 네. 편안하고 네. 뭔가 확인된 길로 가기를 그래서 바라죠. 바라죠. 예. 저쪽으로 가면 안정될 거야. 그렇죠. 이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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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모의 그런 그 바람이 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자식한테. 네. 맨 마지막이 가장 좀 이렇게 살떨리는 계명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예,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우리 기독교 성서에 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 설교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산 분들은 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단두대예요. 네. 부처님도 자기 그 고국에서는 뜻을 펼치지 못하고 네, 네. 쫓겨나서 네. 동남아시아로 쫓겨나오고 공자님 물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죠? 네. 그런 삶을 살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도 불사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선생님은 이런 직업 선택의 10계명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교육은 목적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교육의 목적이 뭐가 돼야 한다고? 평화예요. 평화. 네. 아까 세계 말씀하신 평화, 인류 평화. 네. 전쟁이 없는 네. 전쟁과 굶주림이 없는 세상 만들. 공존의 세상. 그게 정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칼로 물 베듯이 그 경계선을 자를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네. 다 얽혀 설켜 있는데 네.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 돈도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 교육 받은 사람이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 신체적이나 정신적 그 지적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장애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 사회가 여러 가지 그 요인에 의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있게 마련해요. 네. 근데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네. 그게 정의고 네. 사랑이고 그게 평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섬기는 세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20세기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네. 힘이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경제적으로도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러지. 어떤 졸업생이 답사를 하면서 거고 출신 건축가가
지은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네. 거고 출신 직공이 지은 옷은 단추가 떨어지지 않고 거고 출신 기자는 거짓 기사를 쓰지 않고 이런 얘기를 쫙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굉장히 뭉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졸업식에 네. 송사답사라는 게 있거든요. 후배들은 그거 정신대로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네, 거예요. 네. 그대로 살아주십시오. 네, 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은 졸업하는 그 졸업생을 대표하는 답사도 또 자기 나름대로 그거 정신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네. 그거 출신 의사에게는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다. 그거 출신 농부가 지은 농산물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뭐 어떤 직업에 가든지 네. 간에 그거 정신을 그렇게 발휘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죠. 네. 거창고 졸업생 중에 배우 강동원 씨라고 지금 한참 인기 폭발 중인 배우가 있는데 혹시 학교 다닐 때 그 학생을 직접 보셨었나요? 그때 제가 중학교 교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샛별 3학년, 중학교? 네, 샛별 중학교 할 때라서 네. 3학년만 제가 성경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었는데 네. 제 기억에는 되게 축구를 좋아한다는 기억밖에 남은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배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네. 했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생기지 않았는데 젊은 선생들은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외모에 대한 어떤 기준이 조금 다른 그렇죠. 세대별로 좀 예, 다르죠. 다른 거예요. 특별히 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졸업생은 없어요. 예, 뭐 많지는 않지만 네. 이제 기억나는 게 공주 사대를 졸업했어요. 교육대학을. 공주 교대. 예. 네. 근데 2등으로 졸업했어요. 네. 그러니까 2등 정도 하면은 그 대전에 있는 시내에 있는 학교든지 하여튼 도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 이제 그 학장님이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난 저 시골로 갈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초발령을 저 시골로 받아가고 지금도 네. 변두리만 돌면서 살고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 낳고 뭐 하면서 지금 천안인가 조치원 쪽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네. 졸업생인데 네. 그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빨리 수능을 없애야 돼. 수능 없앤다고 절대 우리나라 아이들이 실력이 내려가는 거 아니죠. 대입 제도 개선안 이런 거는 뭐 공론화 방식이라든지 네.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환자가 아파서 갔는데 네. 전문의가 하지 않고 딴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10년 만에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벌써 한 10몇 년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교육혁신위원회의 어떤 정신을 되살린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혁신위원장 출신으로서 새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에 좀 더 관심과 기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이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인선을 딱 보고 네. 관심 껐어요. 관심을 끄셨어요? 네. 네. 왜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아픈 병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가한테 가거든요. 전문의를 찾죠. 네. 당연히. 네. 근데 교육은 왜 전문가를 안 찾죠? 교육에다 전문가가 있어요. 장애인 교육 전문, 그다음에 이제 뭐죠 평가 전문, 네, 교육 네. 무슨 뭐 이렇게 쭉 전문가들 네, 네. 모으겠다. 근데 이번 인선 보니까 각계각층의 의뢰인.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 중심이 아니고 비전문가가 더 많은 네. 그런 이제 인선에 문제가 많다. 네. 그래서 좀 기대하기가 힘들다. 환자가 아파서 갔는데 네. 그 뭐죠 전문의가 하지 않고 딴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입 제도 개선안 이런 거를 뭐 공론화 방식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모아서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공론화는 전문가가 있는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교육학을 전공한 네, 네. 사람들이 모여서 네. 이건 교육적으로 지금 방식 안 되다 네. 하고 해야지 그걸 왜 공론화해요? 네. 그 여론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2016년 말에 네. 야 3당 대선 후보 교육 관련 토론회를 할 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정국이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이 발표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셨어요? 12월 9일이었어요. 네. 16년 12월 2016년 9일. 예. 12월 9일. 예. 그런데 8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의. 그래도 이제 그게 무산이 됐어요. 네, 네. 그때 주제가 거기서 저한테 의뢰한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계획이 나아갈 방향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 수업 방식은 완전히 그러니까 입시 준비를 위한 암기식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는 다 이제 그 바꿔야 되는데 네, 네.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이렇게 오래 해와서 그 벤치마킹만 하면 돼요. 수업 방식도 예. 아주 개별 교사 차원에서 다양하게 그렇죠. 시도하도록. 네. 네. 빨리 수능을 없애야 돼요. 네. 수능 없앤다고 절대 우리나라 아이들이 실력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네. 창의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선발할 수 있어야 돼요.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예. 네. 우리 학교의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아주 그 시도 잘 쓰고 그 간단한 단편도 잘 쓰고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그 뭐 스카이 대학도 아닌데 국문학과를 창작과가 그걸 넣었는데 후보 3번으로 걸리고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수능으로 뽑으니까 네. 점수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또 음악이나 이런 데서 제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얘가 아주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쳐. 바이올린을 잘해. 그러면 이제 교육 선진국의 그 예를 보면은 걔가 그 음대 교수한테 가서 자기가 잘하는 악기를 배울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 및 그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학제를 딱딱 지키게 돼 있는 거죠. 그 일본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그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어릴 때 피아노를 잘 쳐. 그럼 예고에 가서 피아노를 레슨은 가서 네, 받을 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장한남과 누구 11살 때 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걸 저희가 이제 그 안을 만들 때는 그 벽을 헐자 그랬어요. 네. 벽을 헐고 그다음에 또 뭐죠? 이 학년의 벽을 네, 네. 헐어서 헐 건 헐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려면 대학 입시도 굉장히 자율화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항상 이제 걸리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막 사방에서 감시를 해도 입시 부정인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과연 공정하게 하겠는가 하는 이제 이의 제기가 항상 그게 나오는데 이제 항상 네. 그 나오는 문제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 형평성의 문제 뭐 이런 네, 말들 네. 듣는데 인간 개인도 그렇고 한 집단도 그렇고 자율을 줄 때만이 거기에서 그 인간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네.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네, 네. 통제와 그걸 감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걸 삐져나가는 길을 모색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인간 심리가 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교육혁신위원장 시절에 장애인 특수교육, 네. 유아교육, 직업교육에 대해서 여기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은 제가 1년 내에 만들어 주고 왔어요. 네네. 주고 있을 때 좀 퍼지는 거 보고. 네. 그래서 일단 가능한 건 모두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 외국의 그 미국이나 이런 때 그 장애인 교육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거 그러니까 같이. 장애인이라고 분리해서 그 학교에만 모아서 걔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반 그렇죠. 학생들, 비장애인 가능한 학생과 모든 함께. 게보다
통합 교육을 해야 된다. 네. 그때 유아교육 계획은 저희 위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때 사람입국위원회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 둘이 같이 의논을 해서 네. 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해서 안을 그쪽이 내고 우리도 네. 이제 하고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교육 그쪽 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학적 얘기하자면은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안 가르칠수록 좋아요. 안 가르칠수록 좋다. 근데 네. 지금 그 유치원이나 유아하는 게 뭘 네. 자꾸 가르치려 그래요. 혹시 직업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추가하시고 싶은 그것도 말씀? 저희가 안을 만들어 주고 나왔어요. 그때 네. 골자가 이런 거였거든요. 저희가 그때 한 50가지 직업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어떤 거는 1년만 하면 되는 거 있어요. 네. 미용사가 되거나 이발사가 되는 거는 1년만 하면 돼요. 네. 구태여 전문대학에 가서 등록금을 내고 배울 필요가 없어. 고등학교 때. 네.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치과 기공이라든지 보석 세공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 네. 그러면 전문대학을 꼭 2년제 막지 말고 학기제로 해서 네. 한 학기제, 두 학기제, 네 학기제, 5학기제 이렇게 해라. 그 직업교육 종류에 따르게 네. 그것도 헐어라. 전부 다 유연성을 가지고. 그때 4년을 잡고 네. 그걸 실시하는데 1년에 한 500억 들겠더라. 그때 네. 돈으로. 그래서 그 500억 돈은 그때 산자부에서 대기를 했나? 네. 노동부에서 대기를 했나 그래요. 자기네가 매년 3천억인가를 제 노동자 재교육 훈련비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있었어요. 잘 됐다. 미래의 노동자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기로 하고 뭐 1년에 500억씩 4년이면 2천억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가 뭐였는가 하면 이제 그렇게 벽을 헐어라. 네. 그 기술의 종류에 직업의 네, 종류에 네. 따라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아이들이 모든 배운 기술이 사회에 쓰여질 거거든요. 그 혜택을 우리가 입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배우라는 개념 네. 잘못됐다. 그건 이제 장학금을 전액을 주도록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국가가 된다. 책임지는. 네, 네. 예를 들면 대구 같으면 대구에 공장 뭐 어떤 종류의 공장들이 있다. 그럼 네. 시장이 그 공장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어떤 기술자 필요한가? 요 지역에는 요런 공장이 있어. 요런 공장에 요런 기술자가 필요해. 그러면 그 기술 그 공장하고 그 시하고 해서 시가 그 교육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결혼해서 온 결혼 이주민, 그다음에 탈북자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 자녀도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주에 대거 도착한 예멘 난민이 사회적인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우리 자녀들한테 이방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어떻게 가르치는 게 옳을까요? 그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 큰 스승 그러면은 그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을 일단 들 수가 있어요. 인권에 관한 문제,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는 세 분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그런 그 기준 선을 놓고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죄예요. 네. 장애가 있다 없다. 네. 예? 차별한다든지 피부 색깔이 다르다든지 또는 민족이 다르다든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하여튼 그 어떤 것도 그런 것을 그 다름을 이유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는 종교적 죄악이에요. 예멘에서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럽에서처럼 저 사람들이 와서 범죄를 일으키고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면 어떡해. 우리 먹기 살기도 힘들어. 이러면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너그럽고 관대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선한 능력이 최대로 한도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네. 그런 것을 믿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 세 분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거예요. 네, 네. 인간 속에는 그런 그 자유를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유를 주면 그 속에 있는 그 최대한 능력이 그 사람의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선한 가능성을 능력이. 가지고 있다.
요즘 이제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더러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사실 하실 수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만 가장 중요한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 교육의 요체는 이거다 하는 걸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섬겨야 되거든요. 네. 섬기는데 다시 말하면은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 하니 사랑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사랑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완전한 사랑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도 보여줄 수 없어요. 네. 그러나 20대의 부모가 30대에는 20대보다 보다 성숙된 사랑을 하는 모습을 네. 그 아이가 봐야 돼요. 네. 40대는 50대. 그래서 한 60대가 되면은 그냥 눈만 봐도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알 수 있는 네. 그 경제까지. 내가 60대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네. 나는 내가 할 때마다 당신들 나보다 10년 빨리 해라. 네. 그러는데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아이에게 맡겨야 돼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사랑이 더 성숙해가는 모습. 성숙해가는 모습을. 예,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런 부모를 그럼 보면서 최고 행복한 아이예요. 행복과 안정감을 잘못 갈 느끼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모 밑에 아이가 잘못 가는 걸 본 일도 네. 없고. 두 사람의 사랑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내가 보통 당신이나 잘 사셔 그러죠. 네. 부모한테 네. 애 걱정하지 말고 애 걱정을. 당신이나 잘 당신이 네. 잘 살면 네. 애는 잘 되게 돼 있다. 네. 거기다가 네. 이 역사는 억압에서 자유로, 네.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착취에서 공존으로 향해서 지금까지 진보해 왔고, 느리지만 진보해 왔고 앞으로도 진보해 가야 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역행하는 삶은 살지 말아라. 지금보다 맑고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큰 기여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아까 말한 그런 피부색, 인종, 네. 국가 뭐 등등 장애의 유무, 종교의 차이 등등 그런 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안 돼요. 네. 대장님의 문답쇼 힘. 한 아이를 우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학교. 좁은 문으로 갈 줄 아는 이를 기르는 교육. 이런 교육에 평생을 헌신해온 토종 교육개혁가 전성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